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인사병의사 김도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남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저의 첫 직장 선생님들과 또 여러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리니컬 유즈 오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위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한국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총 사망자 수 31만 7,680명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3대 사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원인 중 2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검사들이 있는데요. 많은 심장 검사들 중 저는 24시간 생활심전도, 즉 홀터 검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4시간 생활심전도는 비침습 검사로서 환자 입장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비용의 검사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간이 딱 24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검사 기간 동안에는 샤워가 불가합니다. 5개에서 7개의 전극을 몸에 붙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이 꽤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몸에 많이 붙인 채로 검사를 진행하고 또 붙이는 전국 수에 따라서 3채널 또는 2채널 형태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벤트 홀터 검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웨어러블 심전도가 도입되기 전 저희 병원에서는 가끔 이벤트 홀터 검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도 가끔씩 아직은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방 기간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환자분이 직접 빌려가 본인이 증상이 있을 시 기록을 해서 오는 검사입니다. 한번 찍게 되면 30초 동안의 심전도가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계를 켜고 준비하는 시간에 부정맥이 짧게 와서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기록을 해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스테인하게 지나가는 부정맥의 경우 보이시는 결과지와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기록도 잘 해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홀터 검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벤트 홀터 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웨어러블 심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를 많이 착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저희 주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혈당, 심전도 등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여 디지털 진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큰 이바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2022년 2월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 기록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가 의료현장에서는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장비는 의료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S패치, 모비케어, 메모 패치, 매주, AD 패치 등 다양한 종류의
웨어러블 심전도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현재 S패치, 메모패치, AT 패치, AT 패치 검사 3가지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던 많은 환자분들께서 먼저 요즘 새로운 기계가 나왔던데 라고 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심전도 장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패치는 3일 기록이 가능하며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다회용 검사 기계로서 횟수와 상관없이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세브란스에서는 저희가 직접 원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모패치는 3일에서 최대 14일 기록이 가능하며 S패치와 동일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다회용 기계로서 기계 한 대당 100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T 패치는 3일에서 최대 14일 기록이 가능하며 S패치와 메모 패치와는 다르게 일회용 기계로서 붙인 상태로 샤워가 가능하며 현재는 외부 분석을 맡기고 있습니다. S패치는 9g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환자 몸에 오른쪽 가슴에 하나, 왼쪽 가슴 아래에 하나씩 2개의 전극을 부착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환자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환자 ECG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검사 기간 동안의 본인의 증상을 기록을 해서 오게 됩니다. 환자가 기록한 데이터를 블루투스를 통하여 전용 분석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속을 하여 사진에서 보이시는 툴을 이용하여 직접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패치 결과 양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메모 패치는 35g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크기가 큽니다. 위 사진과 같이 이렇게 환자 명치 아래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2개의 전극을 붙입니다. 메모 패치 전용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하여 본인의 증상을 기록하며 수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S패치랑은 다르게 스마트폰이 없어도 검사 시작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때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에 있는 증상 버튼을 눌러 본인의 증상을 표시를 합니다. 대신 결과지에는 상세하게 본인이 증상이 어떻게 됐는지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나 증상이 있어서 눌렀다라는 표시만 언급이 됩니다. 환자가 반납한 장비를 저희가 휴인원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면 분석 후 위와 같은 결과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모 패치는 현재 외부 분석만 가능한 상태이고 아쉽게도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AT 패치는 13g으로 일회용 기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환자 왼쪽 가슴 위쪽 부분에 부착하여 방수 패드를 위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AT 패치 전용 어플을 통하여 하루에 1시간만 실시간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시나 저희 병원에는 그냥 시작할 때 기록이 잘 되고 있음을 환자분에게 직접 보여준 후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에는 여기 증상 버튼을 눌러 본인의 증상을 수기로 기록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 업로드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AT 패치 또한 스마트폰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환자가 반납한 장비를 저희 병원으로 와서 다시 내원을 해서 반납을 하시면 AT 패치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분석 후 위와 같은 결과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은 2021년 9월 S패치를 시작으로 2022년 5월부터는 AT 패치를 도입하였고 7월부터는 메모 패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검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일수에 따른 처방 건수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저희 병원의 경우 3일, 8일, 14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건수 중 3일 처방이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처방이 나고 있으며 8일, 14일 순으로 검사 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상적인 이의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디텍션 오브 AP, 심방세동을 발견하고, 두 번째, 퍼즈, 세 번째, 뒷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상적인 케이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0세 여성분께서 3일 동안 S패치를 부착하였으며 검사 3일째 되는 날 11조 퍼즈가 기록되어 박동기를 삽입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기존의 24시간 홀터 검사를 분석할 때도 긴 퍼즐을 만나면 많이 놀라곤 하는데요. 당시 S패치를 분석하셨던 선생님께서도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2세 여자 환자분께서 14일 동안 AP 패치를 부착하였으며 3일째 되는 날 AP에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터미네이션 되는 시점에 7.81조의 퍼즈가 기록되었고 환자분의 심통 디즈니스와 일치하였습니다. 이 환자 역시 주위에 박동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4세 남자 환자분께서 3일 동안 S패치를 부착하였으며 검사 기간 동안 APB 기록되어 RFCA 지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정기적인 팔로우 검사로 다시 S패치 3일을 처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두 번째 검사 결과는 3일 내내 사이너스 리듬이 기록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66세 남자 환자분께서 8일 동안 AT 패치를 부착하였으며 검사 기간 동안 환자가 팔피테이션을 느낀 모든 순간이 PSVT로 기록되어 RFCA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78세 여자 환자분께서 3일 동안 메모 패치를 부착하였으며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4초, 6초의 퍼즈가 발생하였고 이 환자 또한 박동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66세 여자 환자분께서 2022년에 2번 정도의 팔피테이션과 디스프니아의 증상이 있어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진료를 보기 전 당일 심전도는 이렇게 깨끗하게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나왔습니다. 진료를 보신 후 14일 동안 메모 패치를 부착하였고 14일 기간 중 1.2%로 APB 기록돼 약물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착용감도 훨씬 편해졌고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바이지만 검사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느껴지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웨어러블 검사는 채널이 하나로서 정확한 몰폴리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홀터 검사의 경우 2개 또는 3개의 채널로 웨어러블 검사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사용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많은 고령 환자들이 새로운 기계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또한 가끔 전화가 와서 어플이 어딨냐, 이거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 심장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스마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탈부착하는 설명이 꽤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들에게는 웨어러블 장비 및 모바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AI의 한계점입니다. 비트가 너무 작아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저희가 아직 한 땀 한 땀 비트를 읽어줘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RBBB나 LBBB, 페이스 리듬 같이 와이드한 QRS를 가지고 있는 리듬을 VT로 다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다큐가 가능하나
외부 분석의 경우에는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분석한 웨어러블 결과지인데요. 저희가 원내에서 임상병리사가 분석한 파록시스널 APB인 경우 노말에서 APB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APB 지속되는 부분, APB에서 이제 노말 사이너스로 터미네이션 되는 부분을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AI가 분석한 외부에서 가지고 온 결과를 보면 사이너스는 사이너스 따로, APB는 AP 따로, 퍼즈는 퍼즈가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결과지가 보여져서 흐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긴 검사 기간으로 인하여 겨울 기간 내내 전기장판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자분들께서 많은 컴플레인을 주셨고요. 또 기존의 홀터 검사에 비해서는 적은 수의 전극을 붙이고 있지만 반면에 검사 기간이 24시간보다는 길기 때문에 여전히 피부 트러블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기계 반납과 관리에 있어 겪는 어려운 부분 또한 있고, 발표 사례는 제가 넣지 못했지만 보험 청구 수가의 정확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어러블 의료 기기를 통한 기대 전망은 과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친척분이 평생에 살고 계시는데 매일 보건소에서 혈당과 혈압을 스마트폰으로 기록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 당뇨, 부정맥,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관리 및 진단에 크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기록되는 30초 이상의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초로 짧게 검사하는 심전도 검사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홀터 검사의 문제점을 웨어러블 심전도에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활용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웨어러블을 통한 건강검진이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잘 해주셨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웨어러블 홀터 심전도가 저희가 24시간은 코드가 빠졌고 48시간 이내, 48시간 이상, 일주일까지, 그리고 일주일 이상 이렇게 코드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럼 진행하시면, 그러니까 수가상 봤을 때 7일까지 호가는 한 13만 원 정도고 한 7일 이상은 20만 원 넘거든요. 그러면 수가 봤을 때는 그냥 8일 이렇게 입력하고 2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걸로 뭐 잘리거나 수가에서 심사가 들어갔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험 심사팀이랑 계속 맞춰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꼭 지켜야 될 것은 이제 48시간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환자가 붙이고 있었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48시간 기준이 넘어야 되고, 그것만 좀 지켜지면 7일 초과되고 8일이 넘은 이상은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3일, 그다음에 7일, 8일 검사, 54일 검사 이렇게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씩 아마 보험심사팀, 심병원이랑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직 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 인정 기준이야 선생님.
저희가 레포트를 낼 때 기록되는 시작 타임하고 기록이 종료되는 종료 타임이 반드시 결과지에 붙어야지만 삭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을 짧게 했는데 뭐 8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더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아니고요. 애초에 정해진 시간만큼 그래서 처방을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짜리 처방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어떤 일정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못 채우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기기를 탈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검사실에서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스탑을 하지 말고 기록 중단을 하지 말고 시간까지 그냥 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시간이 끝난 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때 스탑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코멘트 자체를 이제 환자분의 뭐 어떤 일정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뺐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환자가 떼서 탈착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기록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의 이유가 됩니다. 환자 정보잖아요. 네. 이게 그 환자 정보 외부 유출인데 그런 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나 일단 궁금하고 외부에서 아까 보면 판독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사에 판독하시는 주체는 또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인 계약권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저희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 쪽이랑 저희 구매팀이랑 저희 법무팀이랑 같이 일을 해서 환자분 정보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체는 제가 휴인호 업체나 저희 AT센스 쪽에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서 지금 임상검리사를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AI가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거를 나머지 것은 이제 저희 임상검리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어서 아마 블루오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냥 이걸 직접 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게 AI가 모든 거를 심플하게 잘 해주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교수님들도 상당수 처음엔 그런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사서 많이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별로 시간이나 이런 게 분석하는 게 AI가 해주니까 사람이 더 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말 이걸 하는 홀터실에서는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위탁계약서를 매년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자 정보에 대한 걸 그 업체에서 제대로 잘 삭제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도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의 군사시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카톡상으로도 뭐 환자 정보 이렇게 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환자가 직접 거기다 다이어리를 입력하거나 심텀 같은 거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편함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없앴어요. 그게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에 따로 적어야 되는데 외부 업체로 보내는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환자 증상이나 이런 걸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정보 이슈에 이제 위반이 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병원과 그 업체와의 이제 위탁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양쪽 CEO의 이제 서명 날인까지 해서 개시까지 되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분석을 해주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휴인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휴인호 회사 자체의 분석 팀이 따로 있어서 그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업체는 그 업체가 또 다른 로컬 병원을 어떠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랑 또다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하청의 계약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분석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검사실에서 뭔가 이게 시간이 안 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걸 받고 다시 수정을 했다가 다시 결과를 내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회사의 패치를 쓰다 보면 각각의 회사마다의 이제 플랫폼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그 서로 다른 것들을 매칭시켜서 이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있고 그 환자 자체도 이렇게 좀 뒤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주는 것도 사실 외부에서 분석을 이제 많이 채용을 이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지금 채용하는 인력들이 뭔가 현업에서 홀터 분석이나 신전도 분석을 많이 했던 유경험자들이 적겠죠. 아무래도 새로 나오시는 신규 인력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사실 건진센터나 이렇게 노말 환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처럼 좀 중증의 어떤 부정맥을 봐야 되는 경우들은 그 판독을 어느 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그거를 올릴 거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그거를 리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조금 더 이제 어쨌든 AI가 계속 발달을 해가고 있으니까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노력을 하겠지만 여전히 한계는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APIC 정도를 디텍션하는 정도, 그러니까 홀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이제 런이나 APIC이나 이런 거를 디텍션하는 정도로만 현재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다른 보험에 대한 좀 질문인데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을 보면 그 부정맥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심전도나 홀터로 보험금 그 부정맥 진단 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웨어러블도 이벤트를 기록이 되면 그 보험금 진단 서류 신청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그거는 심창은 사학회에 한번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저희 부정맥 교수님 한 분 진료 보실 때는 환자분들이 웨어러블 마치고 찍어온 걸 뽑아보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진료를 보시기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받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